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켄드 에디션, 선데이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의 새로운 하나의 역사 그 챕터가 끝을 일단은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었던 그 팩트 자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좀 정리를 하고요.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 의원들은 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남긴 것들, 앞으로 탄핵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가 받은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공화당 상원이나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하게 긴 호흡으로 갈지 짧은 호흡으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로 물론 그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 100명이고 100명 가운데 50명은 민주당, 50명은 공화당입니다. 그 가운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죄다라고 표를 던진 사람도 있었고, 책임은 있지만 무죄다라고 표를 던진 사람도 공화당, 민주당 다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57표 대 43표, 43표는 전부 공화당입니다. 100명의 이 투표를 서로 다른 그 투표를 던진 의원들은 1월 6일 의사당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때에 의사당에 있었던 그 의원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고 앞뒤 전후좌우 사정, 또 기소팀의 뭐 여러 가지 증거, 변호팀에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 듣고 난 사람들은 1월 6일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공화당 7명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왜 이 사람들은 그 탄핵에 찬성하는 투표를 던졌는가? 던질 수도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묶였던 사슬을 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2번 탄핵에서 무죄로, 그러니까 2024년도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가장 합리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거기 가서 폭력을 일으키라고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이미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을 한 대통령이 무슨 탄핵이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주장까지 여러 가지 주장이고, 약간의 팩트 체크는 뒤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50명 가운데서 7명이면은 14%죠. 14%를 제외한 나머지 8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거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내가 맨하탄 오가에서 사람에게 총을 쏴서 그를 살해하더라도 나의 지지자들은 나를 지지할 것이다 와 마찬가지의 입장으로 표를 던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의사당 사건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탄핵과 비교할 때는요, 5호 통제라, 예를 들어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다 보고 난 뒤에도 무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1년 전에는 그나마 상원에서 한 명, 밋 romney, 그것도 두 가지 이슈 가운데서 한 가지에만 탄핵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볼 때 50명 가운데서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50명 가운데 7명이니까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또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화 그 사건으로 하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탄핵표를 던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0명이나 있었습니다. 211명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서 10명이면 5%는 조금 안 되지만 지난번에는 0%였던 것에 비하면은 또 분위기가 달라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이미 벌주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7명을 말씀드리면요. 밋 롬니는 지난해와 올해 똑같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그 밖에 루이지아나의 빌 캐시디, 이분은 하원의 기소팀의 그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을 보면서 마음을 바꿨었던 사람이고, 수잔 콜린스 메인주, 벤세스, 이분들은 네브라스카는 원래부터 강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이후에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팻 투미, 펜실베니아, 또 리차드 벌, 노스캐롤라이나, 이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차드 벌 의원은 중간에 우유는 마셨지만 스낵도 먹었지만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는 리자 머코스키, 이 의원이 이제 중요한데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엘라스카, 이렇게 7명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 제이미 레스킨, 메릴랜드가 지역구인 9명의 탄핵 소추 의원, 매니저 가운데서 리드 매니저라고 할 수 있는 레스킨 의원이 다 보지 않았는가. 미리 그 날짜, 그 장소, 그 시간, 그리고 가라는 마지막 연설까지 합쳐서 이게 탄핵감이 아니면 미국에 탄핵감인 것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이것이 최고 범죄 중에 최고 범죄가 아니라면 미국에는 더 이상 최고 범죄라는 것은 경범이든 중범이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냈어요. 최근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쓰지 못하니까 갑갑한 면이 있을 텐데, 이것도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뜻을 밝힐 수는 있었는데, 그동안 조용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성명을 발표를 해서 자신의 법률팀을 지지를 했고, 마녀 사냥이었다. 나를 이렇게 탄핵 재판으로 끌고 간 것은 이제부터 정치 활동을 할 것이며 지금이야말로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이 정의라는 도구를 정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도구보다도 정의라는 것을, 정의, justice라는 것을 정치적인 도구로 썼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만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방어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탄핵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혐의 자체가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혐의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닌 거죠. 이 탄핵에 무죄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그는 탄핵 투표가 있기 전날 동료 또는 이제 본인이 리더니까요, 다른 그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나는 무죄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었거나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죄표를 던졌습니다. 물론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1월 6일 사건이 있은 뒤에는 누구보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비난했죠. 폭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주는 거짓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자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지고 난 뒤에도 그가 한 얘기는 실제적으로 윤리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본인은 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사임한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상원에는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에는 형사 시스템이 있고 민사 소송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은 이 두 가지에서 더 이상은 면책 특권이 없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원에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팩트 체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죠, 아예. 상원에서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시킬 권한이 없다. 이건 위헌이다. 라는 주장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랜드 폴 의원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헌법 자체에 상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헌법 자체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 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도 없고요. 지금까지 법학자들은 더 많은 법학자들이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특수한 경우에 지금처럼 완전히 의사당에서 모든 것이 풍지박산나고 핵가방을 그 세컨 핵가방을 갖고 있는 부통령의 핵가방도 위험했었고 부통령의 생명조차 위험했고 그러나 부통령은 끝까지 의사당에 숨어 있었습니다.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서열 2위 3위잖아요. 2위죠. 펜스가 대통령 부고시에 부통령으로서 2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1위, 2위였는데 펠로시 하원의장은 의사당 밖으로 대피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그런 것이겠죠. 유고시에 1위와 2위 그런 그 서열 순위가 있는데 이 두 사람도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이 의사당 안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DC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그쪽에서도 파이프밤이 발견됐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그 자동차 안에서 폭탄도 발견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에 대통령이 군중을 폭도로 되게 해서 의사당에 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방위군도 안 보내고 부통령이 보냈고 결국은 그리고 그 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폭도가 부통령 잡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부통령이 용기가 없어서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트윗을 하고 이게 부통령을 위험에 빠뜨린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헌법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에 선서한 게 부통령이나 모든 사람을 포함한 국민과 생명과 국가의 상징을 지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에서는 탄핵이 가능하다고도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도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기억나세요? 이 탄핵 재판 시작하는 첫날이 이번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투표를 했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의원 100명이 투표를 해서 55명이 이것은 탄핵감이다. 탄핵인지 아닌지를 탄핵감이다가 아니라 탄핵인지 아닌지를 그 상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본인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찬성 55대 반대 45.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중간에 몇 시간의 시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숨지고 하는데도 스탑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공화당의 하원 소추위원회도 약간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증인 채택을 금요일에 어떤 공화당의 워싱턴주의 하원 의원이 내가 공화당의 케빈 맥카티 하원 원내 총무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친해요. 두 사람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고 어렵게 통화를 했더니 여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거 안티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당신의 지지자들이니까 당신만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 바이든 부통령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인준 그 표결 과정 지연해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어제 아침에 갑자기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다가 또 회의를 하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과 합의를 해서 아니다.
그 워싱턴주의 그 의원이 얘기한, 버틀러 의원이 얘기한 것을, 성명을 발표한 것을 성명으로 대신하겠다 해서 비난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바, 또 민주당 상원과 하원이 너무 오래, 이게 하루가 될지 몇 주일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경기부양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해야지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차피 결과가 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로 된 것이요. 그래서 아마 증인 채택을 그렇게 안 하기로 합의를 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선거 유세에서 1월 6일 날 모이자, 가라, 무슨 뭐 fight like hell, 그렇게 싸우라 하는 것이, 다른 정치인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법률팀, 변호팀도 주장을 했는데, 헌법은요, 개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 이런 것들을 법에 따르지 않으면서 위태롭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헌법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요. 그리고 144명의 그 헌법 그 전문 변호사들이 표현의 자유는 법적 소송이나 변론에서는 통하지만, 역시 이것도 재판이긴 하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이. 탄핵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과 민주주의를 수호를 해야지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 체크는 이 정도 해드리고요. 그동안의 여론은 이 탄핵이 무죄로 나오기 전에 어땠냐면은 1월 달에 머머스 유니버스 조사로는 56%가 탄핵돼야지 된다. 퀴니피악 59%, ABC와 워싱턴 포스트 66%가 이건 대통령 탄핵감이지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죄로 했는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43명을 얘기를 하죠. 원칙을 버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보수적인 그 인기 영합주의 때문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뭐 이상한 행위 이런 거 빼고, 감세, 세금을 줄인다던가 규제를 적게 하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그 보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역이나 이민에 있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 미국의 그 공화당 가운데서도 그게 뭐 인기 있는,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이익 먼저 챙기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인기 영합주의의 요소인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공화당이 다시 4년 뒤에 민주당으로부터 대통령 자리를 빼앗아 오려면 그 같은 인기 영합주의 슬로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포지션, 공화당은 앞으로도 반이민 포지션이 대통령을 만들려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일단 국민들에게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하는 것. 지금 이번 주에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면 또 다른 매체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뭐 관세 부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마지막 그 평가표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일일이 자세히 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말로라도 그런 아메리카 퍼스트를 원하는 미국의 공화당 보수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작은 정부, 강한 국방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가죠. 종교의 자유. 이것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내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게, 누구든지 트럼프 망토를 입고 다니면 생소하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공화당의 그 표에서. 공화당 표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거라도 일단 갖고 있고, 무당파,
온건한 사람을 가져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었고 이 같은 인기 영합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화당은 내년까지는 2022년 하원 중간선거 그리고 상원 3분의 1이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트럼프 브랜드에 많이 묶여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고요. 특히 뭐 오하이오주, 알칸소 이런데 알칸소주에서 지금 그 세라 허카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백악관 그 비서실장을 했었던 기자들과 많이 싸우고 아주 터프해요. 여성이 가짜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던 이 세라 허카비가 알칸소에서 주지사에 나간다 하니까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사퇴하잖아요. 이게 세라 허카비는 알칸소 주지사였던 아버지 마이크 허카비의 딸인데 그 알칸소에서는 마이크 허카비의 딸이라는 것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대변인이었다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그러면 7명은 왜 찬성표를 던졌는가? 공화당에서. 첫 번째, 미 롬니는 1년 전에도 한 가지 이슈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이 사람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베인 캐피털이라는 큰 그 프라이빗 에퀴티 펌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너무너무 부자고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너무너무 극히 부자가 된 이후에 이제 뭐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무당파에서 공화당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뭐 주지사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백인이면서도 굉장히 흑인 인권 같은 것에 강하게 싸우고 흑인 인권 운동을 할 때 흑인들과 같이 그 백인 그 주지사가 이제 가서 그 시위도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성향 가운데서는 좀 힘없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정의감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도 있고 나이 70이 넘어서 돈도 많고 더 많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닌데 자신의 그 신념대로 하는 것이 있고 유타주가 지역구인 연방상원의원인데 몰몬교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 믿음 같은 것으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과격하게 비난했었던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두 사람을 꼽으라면요. 밋 롬니. 본인이 트럼프 이전에 공화당 대선에 출마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오바마와 겨뤄서 졌던 사람이잖아요. 밋 롬니. 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린지 그레이엄이에요. 제일 많이 비난을 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밋 롬니가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밋 롬니는 2018년도에 당선됐으니까 아직 한참 선거를 치르려면 상원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하원의 2년과 달리 한참 남아있어서 당연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룹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데 3명이 있습니다. 빌 캐시디, 루이지아나, 수잔 콜린스, 메인주, 벤세스, 네브라스카. 이 세 사람은요. 앞으로 6년 안에 재선을 안 해도 돼요.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은 4년 뒤에 또 한 번 대통령 선거까지 치르고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신념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팻 투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우유 먹고 스낵 먹었던 리차드 버 상원의원은요. 이 두 사람은 은퇴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가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에서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여성의원 리자 머코스키는 내년에 재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Maybe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얘기를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미 힘이 다 빠졌고 앞으로는 소송에 시달릴 것이며 소셜미디어도 없고 자신의 세상과도 같은 그러니 그의 액자를 떼고 그와 함께 추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처럼 빨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빠진다면 리자 머코스키도 조금 마음이 가벼울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 하나 기회가 있으니까 정정해 드리는데 어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였고 트럼프 아래서 유엔 대사를 했고 트럼프와 좋게 헤어진 2024년도 여성이고요. 대선 주자로 선도 주자 비슷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인도 파키스탄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엄마 아빠 다 인도 태생 이민자고 본인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는데 그 누구와 착각했냐면 힐러리 그 전 국무장관의 스케줄링 비서 우마 에버딘이 그렇게 그 케이스거든요. 엄마 아빠가 인도 파키스탄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요. 그러면 공화당이 7명만 그 트럼프 그 7명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한 이유는 그렇게 된 것이고 7명밖에 안 한 것은 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에는 실패를 했지만 민주당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자체가 탄핵 재판을 시도했다는 것조차도 실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첫 번째 시도이고 후속 뭐 여러 가지 법적 그 조치 이런 것이 따를 겁니다. 그 법적 조치가 있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할 때 여론을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원 재판 자체가 여론 형성을 하는데 집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드라마틱한 비디오라든가 그로 인해서 폭도들의 폭력이 얼마나 위험했던가 뭐 많은 부분은 폭도들이 찍었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은 의사당과 그 또 경찰 내부에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딜리버리를 해서 미국에서도 정치 폭력이 현실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는 트럼프 그 전 대통령 변호팀도요. 그 폭력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인을 했어요. 다만 그래서 그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지 된다고도 변호팀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아무런 개입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과 함께요. 반민주주의적인 폭력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심어준 것이 민주당의 어떤 그 승리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제이미 레스킨 그 매니저 중에 매니저, 리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어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그 헌법학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고 뭐 떠오르는 스타도 있었고요. 그 존 후거스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US 버진 아일랜드의 대표 선출권은 없지만 뭐 투표권은 없지만 대표인 그 여성 그 스테이시 그 플라스켓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딜리버리를 잘했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화당 상원은 그렇게 해서 7명만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공화당 상원에게 필요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하다 하는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 자신의 척추뼈가 필요하다. 척추 없이 흐물흐물 늘어져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탁 엎드려 있는 그 공화당 의원에게는 척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빨리 끝나고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처음부터 원했었으니까요. 특히 바이러스를 잡고 경제를 잡고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레가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달려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이러스를 빨리 잘 잡느냐. 그로 인해서 경제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 세계에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다시 추스려갈 수 있느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은 토요일이니까 사흘만 잃어버렸을 뿐이잖아요. 사흘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 사이에 경기부양책은 어차피 하원에서 마무리가 돼서 상원으로 보내주니까 날짜를 크게 잃어버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인준도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탄핵 옵션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헌법 14조를 들어서 다시 어떠한 그 공직 출마에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쉽습니다. 조금 과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는 그 민주당도 선거를 할 때 온건한 공화당 표도 필요한데 반감을 주고 그래서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전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핵 재판까지 하고도 안 됐는데 헌법 14조를 들어서 다시는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한다. 그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것도 아마 새로운 행정부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 맡기는 게 나을 듯하다. 이미 공화당이 많이 서로 갈라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인 사이에서도 그랬기 때문에요. 이제 법원과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미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끝의 시작인지 시작의 시작인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무죄를 받았어요.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 가능하죠. 가능한데 정치 야망 있는 거 보여줬고, 그런데 뭐 할 일도 많고 곧 밝은 비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아주 뭐 우아한 말을, 아름다운 말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목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주목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어떤 때냐면요. 지금 그 조지아주에 선거 개입하려고 했는가 이미 그 조사가 들어갔고, 뉴욕에서는 세금을 포함해서 이 사람이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세금 사기, 사기란 사기는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여자 문제까지 막 나와서 또 새로 소송을 하고, 이런 것에서 비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짜잔 하고 나타날 수 있을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은 안 됐지만 그 의사당 폭동에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조차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동,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억될 겁니다. 다른 많은 것을 제치고요. 왜냐하면 다른 많은 것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면 다른 공화당 정치인들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퍼스트, 반이민 모두 다 관세 부과.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 의사당에 저기 지금 인준 투표하는데 가서 방해해라, 누가 하겠어요? 바이러스로 그렇게 많은 인력과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과학과 의료에 있어서 세계 최고인 미국에서 세계 사망자의 몇 분의 1이 나오는 이런 일은 아무 대통령도 못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기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소송 있죠. 그리고 또 의사당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200케이스가 넘는다 그래요. 벌써 뭐 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친 사람들이 있죠. 음모론으로, 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음모론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도 민사소송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래를 모릅니다. 공화당 상원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번에 그 탄핵 재판을 하기 전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습니까?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탄핵 재판에 찬성을 한 그런 그 정치인들을 벌 주기 시작했어요. 하원에서도 그랬잖아요. 리즈 체니 같은 경우 와이오밍주에서,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리차드 버 의원, 또 루이지아나의 빌 캐시디 의원을 루이지아나와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 주의 공화당에서 어제 탄핵에 찬성하자마자 마구 비난하면서 벌 줘야지 된다고 하고 실제 어떠한 그 제재 같은 것에 들어갔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한다니까요. 이 두 분은 빌 캐시, 두 분이 아니라 빌 캐시디 같은 경우는 앞으로 6년 안에 바로 선거에서 당선됐으니까 6년 안에는 선거가 없고,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우유 마시던 리차드 벌 의원은 은퇴해요. 상관없어요. 벌 주나 마나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밀 럼니도 2019년부터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은 그렇고요. 그런 게 있고, 미치 매코넬 의원의 경우는 그러면 왜 트럼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반대표 탄핵에 던지고 또 던지고 나서도 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미치 매코넬의 경우는요. 그 어떤 경우에는 당의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전날 나는 무죄표를 던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경우는 본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당 전체의 분위기, 다수의 의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그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으로 할 때, 이런 때는 당 지도자로서 있으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지도자가 따라가기도 해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미치 매코넬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100%는 아닐 수도 있으나 상당 부분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피즘이 얼마나 오래 갈지, 영원할지,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김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 트럼프 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상원의 미래와 특히 미치 매코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글쎄요, 80세 넘어서도 또 한 번 또 뭐 90세 뭐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지 모르겠으나, 미치 매코넬이나 공화당 그 상원의 미래도 예측하기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달에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2,000명에게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자주 그 의뢰를 하는 그 GOV, YouGov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66%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의 66%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의 66%는 나는 공화당보다 트럼프가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보다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의 가운데서 2024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오면 투표하시겠어요? 그랬을 때는 54%만이 yes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자체보다 인기가 있을 뿐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에게 투표한다라는 것이 더 이상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4년 동안 가짜를 많이 뿌렸지만 또 반대의 분위기가 되면서 새로운 계몽 교육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기후 변화가 가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에게 물어본 거예요. 34%만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처음보다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게 전체적인 경제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 5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공화당의 그 미래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긴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요, 공화당이 인기가 있을 때는, 공화당이 인기가 있다, 잘 된다, 이렇게 표현 드려도 되나요? 그런 때는 항상 아이디어가 있고요, 개혁이 있을 때였어요. 로널드 레이건 시대에도 그랬고, 항상 뭐 민주당도 안 그래. 민주당은 근데 늘 뭐 체인지 이런 것을 많이 말하니까, 아이디어와 개혁이 있을 때 공화당은 늘 잘 됐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3명 변호사, 특히 이제 마지막에 합류한 변호사가 좀 잘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의뢰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리고 저는 한 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 맨신이라는 민주당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상원 의원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화당에서 몇 년 뒤에 선거를 치를 사람, 은퇴할 사람, 이런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위험을 무릅쓴 사람이에요. 2010년도에 처음 당선돼서 이렇게 선거 치르고 2018년도에 또 당선되고 했는데, 조 맨슨이라는 민주당의 상원 의원은 69%의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곳, 그 주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그런데도 본인이 자신의 뜻과 당의 그 어떠한 것에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뭐 몇 년 뒤에 선거에 치르겠죠. 이런 사람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봐줘야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2차 탄핵 정리하고요. 내일부터 새로운 태양이 뜨고 저도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